많은 군사 역사가들은 미국이 지원한 남베트남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에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공산주의 세력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왔습니다. 끈질기고 사납고 치명적이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의 목록에 거의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포착하기 힘든이라는 말입니다. 확실한 전선이 있는 전통적인 전쟁과 달리 베트남 전쟁은 시골의 일부 지역이 어느 한쪽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 전쟁이었습니다. 공산군이 장악한 지역에 침투하면서 미군은 마치 유령처럼 어디서든 갑자기 공격해오는 적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자신들의 방어선 내부에서조차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울창한 정글을 이용해 이런 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울창한 정글은 요새화된 거점 사이에서 그들의 이동을 숨겨주었고, 여기에 더해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뻗은 터널망도 구축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미군 항공기로부터 그들을 숨기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폭격과 폭격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군 기지에 침투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터널이 광범위하게 사용됨에 따라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베트남 전쟁 전체에서 가장 위험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임무 중 하나였던 땅굴 수색병의 이야기와 그들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월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와 외국의 군대 모두가 남동아시아 땅에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제국을 상대로 한 전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 세대 전체가 평화를 모른 채 자라났고, 대신 정글과 땅을 이용해 적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이 자신들을 쫓을 때는 도망치는 법을, 적이 후퇴할 때는 적을 함정에 빠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옛 제국들과 싸우면서 베트남인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거의 자살과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농경 민족이었던 그들은 제국의 강대국들이 가진 기갑전력, 항공기, 대포와 맞설 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오직 그들의 교활함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울창한 정글 자체가 높은 은폐 효과를 제공했지만, 압도적인 화력은 정글의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폭격에 휘말린 불운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격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지하 터널을 파게 만들었습니다. 터널 건설은 주로 5월에서 9월 사이 우기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많은 비로 인해 땅이 더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터널이 마르면서 매우 단단해졌는데, 베트남의 토양 구조에는 점토와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시멘트와 같은 결합재를 형성하여 터널의 둘레를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터널은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 베트남 군인들에게 보호와 휴식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계속되면서 터널은 크기뿐만 아니라 구조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터널이 결합되어 베트남 군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고 휴식하며 보급품을 저장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의 경우에는 정치교육 세미나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1954년 DNBN프의 결정적인 전투에서 프랑스 식민지군을 패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터널 덕분에 포와 박격포, 그리고 그 보급품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그 화력이 포위된 프랑스군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프랑스군을 굴욕적인 패배로 몰아넣었고, 이는 이 지역에서 프랑스 지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프랑스가 철수한 후 베트남은 공산주의 북부와 친서방 남베트남으로 나뉘었고, 세계 지도상에서 북이 17도선을 따라 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분단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국가에서 살기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뿌리 뽑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남아서 남베트남 정부와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남베트남 정부를 제국주의 서방의 꼭두각시로 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콩으로 알려진 게릴라 군대가 탄생했습니다. 베트콩 대원들에게 남베트남 정부와 싸우는 것은 그저 평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이전 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지하 터널망을 이용해 몸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지원으로 남베트남군이 상당한 새로운 위협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헬리콥터입니다. 프랑스군도 1950년대 초반 전투에서 이 지역의 헬리콥터를 사용했지만 남베트남군이 곧 베트콩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게 된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덕분에 남베트남군은 지형을 뛰어넘어 이동할 수 있었고 베트콩이 정글에 설치한 고정 방어선과 함정을 우회하여 거의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콩이 전통적인 게릴라 전술인 공격당하면 우세한 화력 앞에서 후퇴하라는 격언을 따르려고 할 때 헬리콥터는 병력을 다시 태워 그들보다 앞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는 전쟁의 판도를 바꿨고 이로 인해 베트콩과 북쪽의 지원 세력에게도 터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965년까지 베트콩은 미국과 맞설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그들은 미국을 자유를 향한 길에서 맞서 싸워야 할 또 다른 적으로 여겼습니다. 한편 미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되는 분쟁에서 프랑스와 남베트남의 실패를 그들의 전투 의지와 동기부여가 미군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1965년에 미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페럿과 렛 미군 병사들은 곧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 주변에서 여러 개의 터널을 발견하며 터널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착륙장과 심지어 기지까지도 거대한 터널 단지 바로 위에 세워질 정도로 자신들이 마주한 상황의 규모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1966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크림프 작전은 남베트남 빈저옹주에서 활동하는 베트콩 세력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색 및 섬멸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미군으로 구성된 8,000명의 병력과 호주군 병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소수의 동맹국 중 하나였습니다. 작전은 미 공군 B-52 폭격기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강력한 폭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호주와 미국 병력이 남은 생존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불에 타고 폭격 구덩이로 가득한 호보숲 지역에 진입하면서 그들은 이 지역에 베트콩 병력이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지만 실제로 살아있거나 죽은 병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전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듯 했으나 크림프 작전에 참가한 한 병사가 정글에 앉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 뛰어올랐습니다. 사타구니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갈이나 다른 벌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는 녹슨 못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를 땅속의 뚜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뚜껑을 열자 병사들은 자신들이 터널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베트콩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견된 터널 부분을 파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병들이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공습과 포격을 통해 터널을 붕괴시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미군은 터널 내부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이 터널 시스템이 얼마나 큰지와 같은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적군을 추격하거나 이 지역의 베트콩 병력의 규모와 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도와 문서를 찾기 위해 터널에 직접 들어가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터널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심지어 포로를 잡고 터널을 내부에서 파괴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즉시 중요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평균적인 베트남인의 체격이 평균적인 미국인이나 호주인보다 훨씬 작다는 점이었습니다. 터널은 매우 좁게 만들어져서 한 번에 한 명의 베트콩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겨우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따라서 터널에 들어가는 그 힘들고 위험한 임무는 호주군과 미군 중에서 가장 작은 병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장비를 두고 가야 했으며 방어를 위해 오직 권총이나 칼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터널쥐로 불리게 될 집단의 첫 번째 구성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호주군이 이들을 페럿이라고 불렀으나 이후 그들 역시 터널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터널 복합체는 그들이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것과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소규모 군대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는 이를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이 터널들이 적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터널과 벙커에서 정보를 입수하거나 포로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인원을 지정해 투입하기 시작했고, 이후 폭파 장치를 설치해 이를 파괴했습니다. 이 초기 터널 요원들은 현장에서 치명적인 새로운 임무를 직접 배우며 익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뼈아픈 교훈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빠르게 호주 팀들이 결성되었고, 한 명의 숙련된 병사와 한 명의 신참으로 이루어진 두 명의 터널 요원이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병사가 자신의 지식을 부하에게 전수해서 그 부하가 또 다른 신참을 맡을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선장과 본국 모두에 전담 터널 요원 학교가 세워졌지만, 이런 훈련은 대개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위한 상당히 작은 체격 조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키가 약 165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잠재적인 터널 요원이 성공하려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상황에 맞게 빠르게 생각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평균 이상의 정신적 강인함이었습니다. 분쟁 초기에 훈련받지 않은 많은 터널 요원들은 부비 트랩이나 덤불에 당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구멍에 빠져 아래의 방으로 떨어져 스스로를 다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에 대한 지식이 아직 축적되지 않아서 그를 준비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초기 레츠들은 스스로의 주도성을 발휘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인식하는 예리한 눈을 가졌고, 그런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허버트 손턴대위, 미 육군 제1보병사단의 화학병과 장교. 1966년에 터널에 진입하고 정리하며 조사하는 특수팀을 만드는 책임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좋은 터널 레지 되기 위한 조건을 요약했습니다. 그는 호기심 많은 마음, 많은 용기, 그리고 진짜 배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을 만져야 하고 무엇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자신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터널. 쥐들은 전쟁 수행에 완전히 편입된 전력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터널주의 이야기는 호주 징지병 짐 마렛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터널주 역할을 맡기 위한 우리의 훈련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육군 군사 공병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개월 과정에서는 지뢰 탐지, 부비 트랩 해체, 터널 수색, 폭파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주로 경험한 것은 벙커 시스템이었으며, 주요 벙커들을 연결하거나 인근 개울이나 협곡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짧은 터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터널렛들은 벙커와 터널을 수색하고 적의 무기와 문서를 꺼낸 뒤 그 벙커와 터널을 폭파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많았으며, 보병 중대에 배속된 2명의 터널렛이 4-6주간의 작전 동안 100개가 넘는 벙커와 터널을 수색하고 폭파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3명 중 1명은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각자 겪었던 끔찍하고 비범한 광경들과 일들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임무가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 모두 조금은 신경이 곤두서곤 했습니다. 운이 다해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행운의 부적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습니다. 터널렛 전투. 미군은 항상 병사들에게 그 시대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소총과 방탄복은 물론 양말과 부츠까지 말이죠. 하지만 터널 안에서는 대부분의 장비를 벗어두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터널은 너무 좁아서 터널렛들은 대부분의 장비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는 미군이나 호주군 병사도 베트콩, 적군과 거의 동등한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베트콩 병사는 터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고, 새 통로가 어디 있는지 알거나 공격자를 함정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터널렛들이 아주 빨리 깨달은 한 가지는 당시 미 육군에서 지급된 표준 권총조차도 45구경 권총조차도 이 임무에는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무기를 발사하면 소리가 너무 커서 고막이 거의 확실하게 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터널렛의 청력을 잃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쁜데, 그 소음이 지하 복합시설에서 수마일까지 퍼질 수 있어 적군에게 경고가 될 수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다가오는 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 육군은 1966년부터 터널렛들을 위한 장비 구성 실험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노획한 적군의 소구경 권총을 구해 쓰거나 심지어 집에서 무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어둡고 미로처럼 복잡해서 터널 쥐들은 종종 적군 병사와 그냥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근접 육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종종 칼이나 심지어 맨손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시험된 다른 무기들로는 총신을 잘라낸 산탄총과 2차 세계대전 시대의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이 있었습니다. 이후 터널지 장비에는 얇은 통신선이 추가되어 지상에 있는 병력과 소통할 수 있었고 나침반도 포함되어 지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독가스 함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독면을 휴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움직일 때 방독면이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지상에 두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했을 때는 시야와 청각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은 터널쥐들이 가져오는 위험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을 막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대나무 말뚝, 지뢰, 권총 트립와이어와 같은 다양한 부비 트랩들이, 심지어 독이 있는 뱀과 거미까지도 터널쥐들이 더 깊이 침투하거나 미군의 우세한 병력을 피해 터널을 통해 도망치는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터널쥐들의 사상자 대부분이 지하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경험이 많은 터널쥐들은 진짜 위험이 반대편 출구에서 터널 밖으로 나올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은 터널쥐가 반대편 출구로 나올 때 그를 죽이기 위해 몇 명의 병사를 뒤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종종 목에 총검을 찔러 죽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조차도 가장 강인하고 영리한 땅굴 수색병들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언급한 손튼 대위와 그의 땅굴 수색병 가운데 한 명인 로버트 베트나사 팀원들에게 배트맨으로 알려진 그는 베트콩에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되어 미군 장성들만 그들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오른 베트콩의 최우선 수배자 10명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전술과 함께 새로운 탐지 장치와 B-52 폭격기가 투하한 시간 지연 폭탄과 같은 신형 무기들도 도입되었습니다. 이 폭탄들은 폭발하기 전에 땅속 몇 피트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터널을 붕괴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쯤에는 이 협정으로 미국의 전쟁 개입이 끝났습니다. 터널 시스템이 예전처럼 공산주의자들에게 항상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유산 베트콩 자체 추산에 따르면 터널렛들은 전투와 터널 파괴를 통해 약 1만 2천 명의 베트콩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는 이후 미군이 사용한 정보를 확보한 일을 통해서도 베트콩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1968년 8월 단 한 번의 작전에서만 터널렛들은 베트콩 3명을 사살했을 뿐만 아니라 3명을 생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종류의 무기 수천 톤을 노획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가장 독특한 발견은 포획된 미국제 M48 전차였습니다. 이 전차는 지하 6피트에 묻혀 있었고 베트콩 지휘관의 은신처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에는 총 약 700명의 전담 땅굴 수색병이 있었으며 그중 200명이 부상을 입었고 3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터널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터널지 대원들 사이에서는 편집증과 폐소공포증이 흔한 후유증이었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처럼 이들 사이에서도 알코올과 약물 남용이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 기여가 상당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터널렛들은 군사 역사에 자신들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가장 강인한 군인들 중 일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월스 오브 더 월드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